이 돈 가지고 나가. 오늘부로 넌 내 딸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갓난아기 지수를 업은 한 여자가 빗물에 미끄러지듯 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만이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죠. 엄마,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갈 데 없단 말이야. 지수가 졌잖아, 엄마. 시끄러워. 인연 끊자고 했지. 나가서 어떻게 살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육중한 철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쇠가 맞물리며 잠금이 걸리는 소리가 덜컥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며 삼켜야 했으니까요. 27. 가진 거라고는 손바닥에 눌어붙은 젖은 돈 30,000원뿐인 미혼모. 그녀가 도망치듯 도착한 낯선 항구. 도시에서 끝인 줄 알았던 날부터 시작된 인생 역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가. 오늘로 끝이니까. 엄마의 낮고 서늘한 음성이 밤 공기를 베었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쇠뭉치가 맞물리며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죠. 내 품에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지수가 겁에 질려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발치에는 엄마가 문틈으로 밀어 던진 지폐 3장이 빗물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엄마, 잘못했어. 나 진짜 갈 데 없단 말이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던 사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였던 그 집이 가장 잔인한 얼굴로 나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지폐를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축축한 종이가 손바닥에 끈적하게 달라붙더군요. 내 전 재산 30,000원. 이 잉크 번진 돈 3장으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수를 겉사개로 꽁꽁 싸매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어두운 터미널이었습니다. 매표소 유리창 너머로 물었습니다. 가장 먼 종점으로 가는 차표 1장 달라고요. 직원은 졸린 눈을 비비며 동해 쪽으로 가는 막차가 곧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아니면 난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았습니다. 표 1장이 아니라 수만 번 더 쉴 자리를 산 거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잠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젖은 돈을 다시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펴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볼품없이 젖은 10,000원짜리 3장. 이게 내 엄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버스가 멈춰 선 곳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항구 터미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내려진 나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지수가 결국 콜록 기침을 시작했죠. 안 되겠다 싶어 터미널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세면대에서 흘러나오는 미지근한 물에 젖병을 헹구고 딱딱한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영무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민원 들어와서요. 얼른 나가세요. 영무원은 아기를 업은 내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나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다시 쫓겨난 순간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옷자락을 꽉 쥔 지수의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엄마가 버린 목숨이라도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한다. 비를 피해 걷다 보니 비린내 나는 창고들이 다닥다닥 붙은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커다란 천막들이 늘어선 그곳에서 나는 고리가 느슨하게 걸린 낡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몸을 낮춰 그 어두운 공간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더미 사이,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좁은 틈이 우리 모녀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수를 꼭 안고 젖은 옷을 체온으로 말리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날 밤 나는 비릿한 멸치 냄새 속에서 손바닥에 눌어붙은 3만 원을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리면 끝이 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기 누구야?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새뭉치가 바닥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쾅! 새벽 4시. 선잠에 들었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지수를 품에 감췄습니다. 먼지 쌓인 백열등이 깜빡거리며 켜지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뒤에 저승사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낡은 고무장갑, 그리고 손에 들린 녹슨 쇠갈고리. 이 구역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독종, 박할매였습니다. 누가 남의 창고를 제 집 안방처럼 쓰고 있어. 당장 안 나와? 할매의 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몰린 쥐새끼처럼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경찰서에라도 가게 되면 끝장이다. 지수는? 내 아이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박할매가 코앞까지 다가와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차갑게 굳은 눈이었습니다. 할매의 시선이 내 젖은 옷,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내 손에 꽉 쥐린 구겨진 3만 원으로 차례로 옮겨갔습니다. 애 데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영업장에서. 할매가 혀를 찢차며 문 쪽을 턱짓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벽 경매장의 소음과 찬바람이 칼날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콜록 기침을 하더니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할매의 장화씨는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경찰만 부르지 마세요. 이거 안 나? 꼴이 이게 뭐야, 젊은 사람이. 할매는 내 손을 툭 쳐냈습니다. 그러다 내 손바닥에 눌어붙은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10,000원짜리 3장을 받습니다. 할매가 콧방귀를 뀌더군요. 돈꼬라지하고는. 사지가 멀쩡해서 왜 이러고 살아? 억울하지도 않아? 비수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할매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들고 있던 쇠갈고리로 창고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오징어 포대들을 툭 쳤습니다. 내 창고에 공짜 잠자리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부모도 자식한테 안 주는 법이야. 할매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할 테니까 밥값이라도 해. 저거 보이지? 오징어 입이랑 뼈다귀 싹 다 발라내. 하나라도 대충 하면
그 길로 바로 쫓겨날 줄 알아. 그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거래였습니다. 할매는 낡은 목욕탕 의자 하나를 내 쪽으로 툭 굴려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손 놀려. 해 뜨기 전까지 못 끝내면 국물도 없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수를 박스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른 오징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딱딱한 오징어 껍질이 손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오징어 똥을 다 따야 내 주머니 속 젖은 돈 3장이 뽀송뽀송한 분유 한 통으로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창고 바닥. 내 전쟁은 그렇게 비린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더미. 그건 말 그대로 오징어 산이었습니다. 박할매가 가리킨 작업장 구석에는 성인 남자 키보다 높게 쌓인 마른 오징어 포대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이거 다 못 가면 내 밥은 없다. 대신 애 분유물은 줄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손이나 놀려. 할매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 앞 가판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지수를 빛나면 박스 안에 뉘었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올라올까봐 내 겉옷을 벗어 몇 겹이나 깔아주고서야 나는 오징어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작업은 단순했습니다. 오징어의 딱딱한 잎을 떼어내고 등뼈를 발라내고 상품 가치가 없는 다리를 골라내는 일. 하지만 100개가 넘어가자 단순한 노동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소금기에 절여진 오징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마다 손톱 밑이 벌어졌고 딱딱한 뼈에 찔린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쓰라림에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지수가 칭얼거릴 때마다 내 손은 더 빨라져야 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밥을 먹는다. 이걸 다 해야 오늘 밤도 쫓겨나지 않는다. 점심때가 지나자 가게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옆집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작업장 쪽을 힐끔거리며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박할매. 저 처자는 어디서 데려왔어? 꼴이 말이 아니네. 데려오긴 누가 데려와? 일손 딸려서 내가 썼다. 에이, 딱 보니까 사연 있는 것 같은데. 애까지 데리고. 가게 물 흐리게 왜 저런 걸 들이고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 흐린다. 짐짝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신세가, 내 아이가 짐짝 취급받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손질해서 팔아야 할 멀쩡한 오징어 위로 말이죠. 동작 그만. 귀신같이 알아챈 박할매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할매는 내 손에 들린 오징어를 확 낚아채더니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품에 물기 묻혀? 손님한테 축축한 거 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마.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서 눈물을 보여? 할매의 호통은 내 슬픔을 위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물건의 품질을 걱정하는 장사꾼의 원칙이었죠. 할매는 내 눈앞에 바짝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 가게에서 눈물은 사치다. 내 사정이 딱하다고 손님이 물건 사줄 것 같아? 천만에. 물건이 좋아야 사는 거야. 동정은 실력 없는 것들이나 구걸하는 거라고. 그 말은 차라리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울어서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 해결됐겠지. 나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다시 오징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른 피가 오징어에 묻지 않게
반창고를 칭칭 감아가면서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오징어 산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매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내 앞에 쟁반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몇 점이었습니다. 먹어라. 밥값은 했으니까. 나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국그릇째 들고 마셨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달던지요. 내 노동으로 내 손으로 번 첫 끼니였습니다. 엄마가 던져준 돈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얻은 밥이었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나니 지수가 깬 듯 칭얼거렸습니다. 분유통을 보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분유가 떨어진다. 주머니 속 젖은 3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나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박할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더 달라고? 국물 없다. 아니요. 내일도 일하게 해주세요. 할매가 짐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부르튼 손을 주먹 쥐며 말했습니다. 오징어 따는 거 말고 진짜 장사 가르쳐 주세요. 저 돈 벌어야 해요. 지수 분유값 벌어야 해요. 할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 야, 이 바닥이 만만해 보이냐? 돈 냄새 맡으려면 피눈물 흘릴 각오해야 돼. 너처럼 곱게만 살던 사람이 버틸 곳 아니야. 버틸게요. 피눈물이 아니라 피가 말라도 버틸게요.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기회만 주세요. 박할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내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걸 확인한 걸까요? 할매는 툭 한마디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새벽 3시다. 오늘보다 더 빨라. 늦으면 국물도 없어. 그날 밤 나는 창고 한 구석에서 잠든 지수의 손을 잡고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바스락. 말라가는 지폐 3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나를 버린 엄마의 비상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미천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독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엄마니까요. 이건 상품 안 된다니까. 다 곤란해. 박할매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내 옆에는 파지라 불리는 오징어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다리가 하나 잘렸거나 몸통에 흠집이 났거나 색이 조금 검은 녀석들. 맛은 똑같은데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녀석들이었죠. 하루 종일 그 불량품들을 자루에 담아버릴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마치 흠집 난 인생이라며 쫓겨난 내 처지랑 닮은 것 같아서요. 주말이 되자 항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건어물은 사가서 구워 먹어야 하잖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네. 냄새만 맡아도 질린다. 입맛 도는 거 없나? 사람들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살 게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근처 토스트 가게에서 풍기는 마가린 냄새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버려지는 오징어, 배고픈 관광객, 그리고 고소한 버터 냄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쓰레기 자루에 담기 직전인 파지 오징어 한 뭉치를 들고 박할매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버리실 거죠? 왜? 아깝냐? 아까우면 너 집에 가서 구워 먹든가. 아니요. 제가 이거 가게 앞에서 한번 팔아보면 안 될까요? 박할매가 돋보기 너머로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쳤냐는 표정이었죠. 누가 그 흠집 난 걸 돈 주고 사 먹어? 손님한테 욕먹을 일 있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서요. 냄새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제발 가스버너 딱 1시간만 쓰게 해주세요. 안 팔리면 제가 다 물어낼게요. 할매는 코웃음을 치더니 턱짓을 했습니다. 가스 아까우니까 빨리 해. 망하면 내 일당에서 깐다. 나는 창고 구석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와 낡은 프라이팬을 가게 맨 앞,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폈습니다. 슈퍼에서 사온 싸구려 버터 한 조각을 팬에 녹이자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폭발했습니다. 거기에 잘게 자른 파지 오징어를 투하했습니다. 오징어가 춤을 추듯 익어가며 버터 향을 빨아들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할매가 슥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설탕 봉지를 꺼내 팬 위에 툭 털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아,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 그냥 볶으면 짜서 못 먹어. 설탕이 들어가야 짠맛을 잡고 윤기가 도는 거야. 아이고, 이 초짜야.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덤볐냐? 할매의 말이 맞았습니다. 설탕이 녹아들자 오징어는 반질반질한 갈색빛을 띠며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건 냄새가 아니라 사람 속을 후려치는 맛이었습니다. 할매는 팬 옆에 위생 장갑 한 팩을 툭 던져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갑 꼭 껴라. 옆 가게 눈들이 많다. 꼬투리 잡히기 딱 좋아. 나는 종이컵에 갓 볶은 오징어를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따끈한 버터구이 오징어예요. 지금 막 볶았어요. 냄새만 맡고 가세요. 처음엔 쭈뼛거리던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한 입 먹어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외쳤습니다. 대박!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맥주 생각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줄이 생겼습니다.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냄새에 홀린 듯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 한 컵이요. 저희는 2개 주세요. 많이 담아주세요. 손은 뜨겁고 정신은 없었지만 앞치마 주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들로 두툼해질수록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지 오징어를 담아둔 큰 바구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버려질 쓰레기가 내 손끝에서 현금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장사를 정리하고 땀을 닦으며 돈을 세고 있는데 박할매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재료값이랑 가스비. 할매는 돈을 보지도 않고 툭 쳐냈습니다. 됐어. 어차피 버릴 거 내가 살린 거니까 그건 내 몫이야. 네, 정말요? 이거 다요? 대신 할매가 카운터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내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낡은 장부였습니다. 오늘부터 적어. 날짜, 날씨, 손님 수, 그리고 내가 번 돈. 장사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거야. 머리 믿지 말고 펜을 믿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장사를 배울 제자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시장통 아동복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내 힘으로 번 첫 돈. 그 돈으로 지수의 낡은 내복 대신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새 내복을 샀습니다. 방에 돌아와 지수의 보송보송한 새 옷을 개키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흠집 난 오징어처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매가 준 낡은 장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나는 꾹꾹 눌러 썼습니다. 첫 매출, 그리고 희망.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볶아낸 그 고소한 냄새가 옆 가게 상인들의 시커먼 질투를 깨우고 말았다는 것을요. 여기 줄 서시면 돼요. 금방 볶아드릴게요. 주말 오후 내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버터구이 오징어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 앞에만 길게 줄을 서자 파리만 날리던 옆 가게 상인들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수의 분유값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스버너 불을 더 세게 올렸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인파를 해치고 가게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팔에는 단속이라는 완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볶던 오징어를 멈추고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네, 전데요. 무슨 일이세요? 식품위생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요. 무허가로 조리 판매하신다는 내용인데 현장 사진 좀 찍겠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줄 섰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지 시작했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가게 앞에서 잠깐이든 뭐든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좀 주시죠. 단속 반원이 내 앞을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 가게 아줌마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근본 없이 장사하면 탈 난다니까. 어쩐지 냄새가 요란하다 했어. 애 엄마가 겁도 없이. 그들의 눈빛은 잘 걸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기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신고가 되어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 겨우 숨 좀 쉬나 했는데, 으앙. 그때 가게 구석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힘없는 울음소리에 나는 단속 반원을 제치고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응. 아이를 안아든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을 헐떡이며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젖은 솜처럼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 가야 돼. 지수를 업고 뛰어나가려는데 단속 반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신분 확인은 하고 가셔야죠. 아저씨, 비켜주세요. 애가 아파요. 열이 너무 난다고요. 아니, 아줌마. 사정은 알겠는데 절차는 밟으셔야죠.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등 뒤에선 지수가 끙끙 앓고 앞에는 단속반이 버티고 있고 옆에서는 상인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장부 밑에 넣어둔 상태. 손끝에 잡히는 건 며칠 전 벌었던 돈이 아니라 묘하게도 5년 전 엄마가 던져줬던 그 젖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우쭐했는데 위기 앞에 서니 나는 여전히 아무 힘도 없는 3만 원짜리 엄마였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비켜주세요. 눈물이 터져나와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비키긴 누가 비켜. 길 막고 있는 건 니들인데.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박할매였습니다. 할매는 쇠갈고리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단속 반원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누가 무허가래? 눈 있으면 이거 똑똑히 봐. 이게 뭡니까? 할머니는 빠지세요.
빠지긴 누가 빠져. 여기 내 장사판이고 사업자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여기 즉석 판매 신고증 다 있으니까 딴소리 마. 할매의 기세에 단속반원이 멈칫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속반원과 구경하던 상인들을 번갈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나한테 걸려든 애를 아무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알겠어? 그 말에 상인들이 슬금슬금 눈을 피했습니다. 할매는 다시 뒤를 돌아 나를 봤습니다. 아니, 내 등에 엎인 축 늘어진 지수를 봤습니다. 할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뭐하고 있어? 애가 불덩인데. 할매는 내 주머니에 꼬깃한 돈 뭉치를 찔러 넣었습니다. 뛰어. 가게는 내가 막을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 말은 마치 출발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박할매가 장사가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어디서 신고질이야. 라고 상인들에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릿한 항구의 바람을 가르며 병원으로 뛰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등 뒤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게 너무 벅차고 뜨거워서 다리가 부서져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의 열이 내린 건 새벽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듣는데 문득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할매가 찔러 넣어준 돈 뭉치였습니다. 그 돈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애 다 낳으면 바로 튀어와. 장사 안 할 거냐? 투박한 글씨체였지만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수를 병원에 잠시 맡기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박할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멸치 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왔냐? 애는 열 내렸어요. 다행히 독감은 아니래요. 그럼 됐다. 밥값 하러 왔으면 이거부터 챙겨. 할매가 카운터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던졌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접수증, 영업신고 신청서, 내 이름 서희 세 글자가 박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장사놀이 빠져서 희희낙낙할 때 내가 미리 신청해 둔 거지. 보건증은 나오려면 며칠 걸리니까 접수증부터 붙여놔. 할매가 무심하게 먼지를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초짜야. 맘만 좋으면 장땡인 줄 알았지? 장사는 기세가 아니야. 서류고 신용이야. 내가 아무리 맛있게 볶아도 종이 한 장 없으면 불법 노점상 취급받는 게 이 바닥 생리다.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버터 냄새 좀 풍긴다고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지수를 보며 웃는 사이에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이 모든 방패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울지 마. 재수없게 또 울려고 폼 잡네. 서류는 폼이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라고 만든 내 갑옷이다. 알겠어? 나는 눈물을 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은 곳에서 그날 엄마가 던져줬던 그 3만 원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지폐 3장. 그동안은 비참함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비닐팩에 그 돈을 반듯하게 펴서 넣은 뒤 할매가 준 장부 맨 뒷장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 돈은 쓰지 않는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줄 기둥이다. 나는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그리고 할매가 준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넣어 가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보란 듯이 붙였습니다. 반짝이는 서류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자 옆가게 상인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나왔습니다. 어제 신고했던 그 아줌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줌마는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니 뭐. 어제는 내가 신고한 게 아니고. 나는 피하지 않고 또벅또벅 걸어갔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줌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줌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감사? 네. 덕분에 크게 배웠습니다. 신고 안 해주셨으면 평생 무허가로 장사할 뻔했어요. 이제 서류 다 갖췄으니 앞으론 당당하게 팔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고 굵은 한 방이었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되지만 감사를 표하니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상인들도 머쓱한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박할매가 가게 안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법이네. 쌈닭처럼 덤빌 줄 알았더니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장사는 실력으로 입 다물게 하는 거라고요. 말은 청산유수다. 오징어나 볶아. 손님 온다. 다시 버터 냄새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칠까봐 두리번거리는 애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서류 아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물건을 파는 진짜 사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 다 갖춘 믿고 드시는 버터구이입니다. 내 목소리가 항구의 파도 소리보다 더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 속에 넣어둔 3만 원이 마치 내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서희 사장님, 우리 가게 멸치가 다 떨어졌는데 2박스만 좀 꿔줄 수 있어요? 5년 전 나를 무허가라고 신고했던 옆가게 아줌마가 헐레벌떡 뛰어와 사정을 했습니다. 나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수 씨, 창고에서 특대 멸치 2박스 내드려요. 아이고, 고마워요, 사장님. 나중에 갚을게요. 네. 거래처니까 오늘 마감 전까지만 결제해 주세요. 아시죠? 저희 외상 장부 없는 거. 아줌마는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알죠, 알아. 칼 같은 서 사장님. 하고 멸치 박스를 받아갔습니다. 5년. 그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창고 구석에서 시작했던 내 장사는 이제 항구 도시에서 가장 줄이 긴 번듯한 매장이 되었습니다. 서인의 건어물. 간판에 박힌 내 이름 석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왕할머니, 나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5살이 된 지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나보다 먼저 맞은편 가게에 앉아있는 박할매 품으로 돌진했습니다. 할매는 짐짓 귀찮은 척하면서도 주머니에서 몰래 사탕을 꺼내 지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이구, 시끄러워라. 유치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배웠냐? 왕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 평화로운 오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계산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여자와 초조한 표정의 남자. 새언니와 오빠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나를 내쫓을 때
방문을 닫고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 진짜네. 서희야, 너 여기서 이러고 사냐? 오빠가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새언니는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소문은 들었는데 가게가 꽤 크네요? 돈 좀 벌었나 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차분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가족끼리 연락이 뭐 필요하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소식도 없고 해서 우리가 찾아왔지. 오빠는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카운터에 있는 현금통을 힐끔거렸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좀 꼬였어. 내가 이 정도 가게 굴리면 현금은 좀 돌 텐데 1억만 융통해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냐? 가족.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가족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할매가 맞은편에서 일어서려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짓으로 할매를 말렸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꺼낸 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메뉴판에 있는 모둠 건어물 정식 식권 2장이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언니. 뭐야? 돈 꺼내는 거 아니었어? 돈은 못 드려요. 대신 멀리까지 오셨는데 따뜻한 밥 한 끼는 대접해 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오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 너 지금 오빠 무시하냐? 핏줄이 죽겠다는데 밥 타령이야? 네. 저한테 가족은 그날 밤 끝났어요. 빗속으로 쫓겨난 저랑 지수를 외면했을 때요. 나는 식권을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이 가게 엄마가 던져준 3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년 같은 5년을 피냄새 맡으며 키운 제 살점 같은 돈입니다. 그 돈 당신들 사업 노름에 못 씁니다. 정 배고프시면 식사하시고 아니면 지금 나가주세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씩씩거리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지만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눈을 부라리자 멈칫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가자. 더러워서 진짜. 너 두고 보자. 천벌 받을 거다. 그들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욕을 퍼붓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잘했다. 언제 왔는지 박할매가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할매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가게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액자. 그 안에는 5년 전 비에 젖고 손때 묻었던 그 3만 원이 펴진 채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값 다 했다. 할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가 내 다리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손님이야. 다시는 안 올 손님. 나는 지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항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당당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낡은 누런 봉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익숙한 열쇠 하나. 그건 그날 내 등 뒤에서 잠겼던 그 대문의 열쇠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누런 봉투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 녹슨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열쇠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내 등 뒤로 굳게 잠겼던 그 대문의 열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배운 것 없어 맞춤법도 틀린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서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너를 그렇게 내쫓고 엄마는 밥 한 술도 못 넘겼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 아비가 도박빚으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놈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갓난쟁이 지수랑 너까지 험한 꼴 당할까봐.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너를 가장 모질게 떼어내는 것뿐이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날의 엄마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엄마였습니다. 주머니에 찔러 넣은 3만 원. 그게 엄마가 가진 전부였다. 시장 바닥을 기어서라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당장 놈들이 들이닥친다니 그 돈밖에 없더구나. 미안하다. 그 돈 던지면서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나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3만 원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피였고 살이었고 나를 살리려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5년 동안이나 엄마를 미워하며 이 돈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가끔 몰래 가서 봤다. 내 딸 서희 장하게도 사장님 소리 듣고 살더라. 지수도 예쁘게 컸고 이제 됐다. 나는 여한이 없다.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할매였습니다. 할매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힐끔 보더니 혀를 찢차며 내 등을 몽둥이 찜질하듯 두들겼습니다. 청승 그만 떨고 일어나. 아직 안 늦었어. 할머니,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알아. 내 어미 가끔 가게 근처 와서 서성이다 가곤 했다. 들어오라고 해도 죄인이라며 도망가더니만. 할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할매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터미널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가서 모셔와. 효도는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다. 할매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가게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뛰었습니다. 지수는 할매에게 맡긴 채 미친 사람처럼 터미널을 향해 달렸습니다. 5년 전 도망치듯 도착했던 그 터미널을 이제는 엄마를 찾기 위해 달렸습니다. 대합실 구석, 낡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쪼그려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진 어깨, 흰머리가 가득한 머리. 엄마. 내 외침에 엄마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를 본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오지 마라. 서희야, 오지 마. 나 같은 거 만나면 안 돼. 엄마, 가지 마. 제발. 나는 엄마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몸이 내 품에서 바스라질 듯 떨렸습니다. 엄마의 옷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어릴 적 맡던 엄마 냄새와 섞여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마음도 모르고 미워해서 미안해. 아이고, 내 새끼. 서희야. 터미널 바닥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5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가게.
엄마는 가게 한가운데 걸린 액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펴진 3만 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못난 돈이 너를 살렸구나. 아니야. 엄마 마음이 나를 살렸어. 박할매가 무심하게 커피 2잔을 타서 우리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다 울었으면 장사해. 가게 비워놓고 뭐 하는 짓이야?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엄마와 나 그리고 지수. 박할매까지 넷이서 둘러앉은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흠뻑 젖은 젊은 여자가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꽉 쥐고서요. 저기, 남은 오징어 다리라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여자의 눈은 5년 전의 나처럼 겁에 질려 있었고 등 뒤의 아기는 배가 고파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있던 박할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매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징어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여자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없어요.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요. 나는 여자의 손에 쥐린 젖은 지폐를 가만히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박할매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돈 안 받아요. 대신 여자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내 인생을 바꿨던 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동정은 안 해요. 여기서 저랑 같이 일할래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게방, 비 내리는 항구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 3만 원은 그렇게 또 다른 기적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